원칙주의자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이분도 대학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법시험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책임지는 분.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의 책임은 철저하게 추궁하고 물으면서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은 전혀 그런 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어서 지도자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안 되죠. 못 당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리더이고 이 많은 국민들처럼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셨죠. 예, 이제 제가 그 에너지 복지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저의 그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겨울에도 서민들이 물값을 안 내거나 전기값을 안 내면은 단전 단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관을 하면서 에너지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또 한여름에는 그 서민들이 그래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안 내도 전기를 끊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한 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면서 뭐 이제 자원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어떤 걸 했냐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디젤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유업계는 반대예요, 그게. 왜냐하면 바이오 디젤을 만들면 이제 이 기름 판매량이 줄 거 아니에요. 시장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정유업자들은 다 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제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서포트를 해 주셨고, 하여튼 제가 산자부 장관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셨고, 또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노동 친화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산자부 장관이 기업 편 드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서 국정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는 이제 정치 쪽보다는 사실은 행정 쪽에 더 이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국회나 일을 했지만 산자부 장관 혹은 총리 이런 쪽에서 일할 때 저는 제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을 이제 오래 하고 싶었는데 뭐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자원 외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가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또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등의 특히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의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산자부 장관 시작한 지 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를 청와대로 부르시더니 아무래도 당이 너무 잘 안 돌아가서 당신이 좀 당으로 돌아가 줘야 되겠다고. 저는 그냥 정부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장관 그만두고 그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이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신이 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당에 가서 좀 당 좀 안정시켜라. 그때가 이제 막 이 분열 세력들이 있고 그럴 때예요. 열린우리당 마지막 그때. 그러니까 저를 장관에서 빼가지고 당에다가 갖다 놓은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제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처음부터 총재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수석 당원으로 이제 있었죠. 당정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탄핵 이전에는 뭐 소수라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총선에서 우리가 152석을 얻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근데 152명 중에 나중에 9명인가가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는 의석으로 대통령이 일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에도 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사실은 원내대표가 된 게 노무현 대통령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그때인데, 그때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이제 그 17대 2년 차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의석이 147석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무소속하고 잘 제가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그 이전에 영 해결하지 못하던 정부 조직법, 또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입법이나 또 이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런 것도 부결시키는 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희망하시는 것, 관심사항을 다 제가 잘 해드렸어요.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세균이가 저게 그냥 보기와는 달리 일 좀 하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정부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원내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 임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를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임기가 다 거의 끝났지만은 아직은 당 대표 비대위원장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한마디 들었죠, 제가. 무슨 당 대표가 장관으로 오라고 한다고 가느냐 한마디 듣고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때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장관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겨우 1년도 못 채우고 이제 그 차출돼 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차출해 가지고 제가 다시 당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도 제가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려 가지고 다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그 대선 정권 재창출은 그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린우리당하고 옛날 민주당하고 다시 통합을 한 거예요. 그게 대통합민주신당이 된 거고 그때 이제 우리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저는 백의종군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 개인의 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당이나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실천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죠. 저는 완전히 백의종군했거든요. 그때 당을 그쪽에다 내주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냥 말씀 한마디 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탄핵을 시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이 많으니까 탄핵을 시도를 한 건데 이제 그때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때 뭐 거의 그 한나라당이 괴멸 상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152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도 또 작은 실수 때문에 그때 152석으로 끝났는데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한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이에요. 그것은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일이 명백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또 이제 그 헌재가 그 당시에 헌재의 위원 구성으로 보면 재판관 구성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만한 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하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한나라당이 얼마나 엉뚱한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추진했던가 하는 것이 그게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추진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저 사람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당이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탄핵을 시도했는데 이게 좌절이 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200명을 채우고 나서 확실하게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탄핵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약 처방이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역풍이 불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하고 대선을 좀 빨리 치르면 그게 오히려 더 국가적으로는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 왔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원래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러 오면 국회의장하고 티미팅을 하고 나서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가 넌지시 그런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는 물론 답변을 안 하고 돌아가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주면 그 총리하고 잘 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하야는 거부한 것이죠. 그 대신 야당이 원하는 총리라도 뽑아주면 잘 해보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카운트한 탄핵 찬성 국회의원이 221명이에요. 그런데 탄핵 그 표결을 해봤더니 234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온 거죠. 예. 그런 정도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탄핵을 추진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때. 이번에 하여튼 계엄 사태에 국회가 잘 대처를 했죠. 그건 저는 그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는데 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탄핵 사유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잖아요. 이게 무조건 탄핵 사유인데 그런데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되면 탄핵은 안 되는 거예요. 사유가 되더라도 사유가 안 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국회가 가결을 하니까 헌재로 가잖아요. 그런데 탄핵 사유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를 국회가 부결시키면 헌재로 안 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서두르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걱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두 번째에 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혼란을 앞당긴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잘 한 것이죠.